2009년 5월 30일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모녀가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남편 파올로가 아내의 친여동생인 알라와 바람 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티니아는 1973년 우크라이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타티니아에게는 12살 어린 여동생 알라가 있었는데 나이와 성격 차이 때문에 자매 간의 사이는 그리 친밀하지 않았죠. 1999년 당시 26세의 타티니아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더 높은 소득을 위해 3살 된 딸 엘레나를 데리고 이탈리아 북부 도시인 비테르보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00년 타티니아는 동료의 소개로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기기사였던 파올로를 소개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사귀기 시작했고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2001년 말 타티니아는 딸을 데리고 파올로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3년 타티니아와 파올로의 딸인 에리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타티니아는 직장일과 집안일 그리고 두 딸을 돌볼 기력이 없었죠. 당시 타티니아의 여동생인 알라는 우크라이나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았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타티니아는 알라에게 유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라는 언니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파올로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알라는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좋아하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5 식구가 한 집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타티니아는 파올로의 일부 행동이 마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말았습니다. 파올로가 집에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며 웃는 일이 잦았고 타티니아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최근 몇 달 사이 파올로의 신용카드 소비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경 타티니아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이때 소파 밑에 떨어진 DVD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타티니아는 그 DVD를 재생시켰고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DVD에서 파올로와 알라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상을 본 후 타티니아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타티니아가 파올로와 헤어지게 되면 두 딸과 함께 살 곳을 찾아야 했고 당시 타티니아가 일하는 월급으로는 두 딸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세 사람은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파올로는 알라와의 관계를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알라는 집을 떠나 다른 직장을 구하며 막내딸 에리카는 당분간 조부모님이 대신 돌봐주는 방안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알라는 인근 도시로 이사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다시 취직했습니다. 파올로는 다시 가정적으로 변했고 여유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올로와 알라가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본 타티니아는 마침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분위기는 2009년 여름까지 평온함을 되찾은 듯 보였죠. 2009년 6월 6일 파올로는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 5월 30일 타티니아가 집을 나설 때 큰딸 엘레나를 데려갔고 그 이후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처음에 타티니아와 엘레나가 가출했거나 납치당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수사의 시작은 모녀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하는 것부터 진행되었습니다. 5월 30일 오전 6시 30분경 타티니아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퇴근한 타티니아는 버스를 타고 2시에 막내딸 유치원에 도착해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경 타티니아는 근처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했는데 유치원에서 자녀의 영상 촬영을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매장에서 나온 타티니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막내딸을 혼자 집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그날 저녁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 타티니아는 집에 가는 버스를 탔고 20분 후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타티니아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타티니아가 집에 귀가했다면 그 시간은 오후 6시 이전일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는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파올로는 그날 밤 9시경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테이블에 새로 산 비디오 테이프가 놓여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타티니아의 휴대폰 GPS 위치를 추적해보니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7시 17분이었고 이후 더 이상 타티니아의 휴대폰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타티니아가 자신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오전 8시 4분에 집을 나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엘레나는 오후 2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보았으며 타티니아는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모녀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모녀의 마지막 신호는 모두 집 근처였습니다. 처음에 파올로는 실종 다음 날인 5월 31일 모녀가 병원에 예약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고 공립병원이든 사립병원이든 보통 응급실 외에는 환자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파올로는 타티니아와 별거 중이었고 그로 인해 타티니아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엘레나와 함께 고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엘레나가 친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다고 답했습니다. 파올로의 진술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파올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6월 10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파올로의 집에서 증거물을 찾으려 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 타티니아의 어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타티니아와 파올로는 별거 중이었고 막내딸의 양육권을 위해 양측 모두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6월 19일 그렇게 파올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이제 파올로의 그날의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30일 아침 파올로는 막내딸 에리카에게 밥을 지어주고 오전 9시경 에리카를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전 11시경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고 오후 1시 30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후 1시 50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 전등을 수리했습니다. 이때 엘레나를 만났고 엘레나는 엄마와 함께 로마로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경 파올로는 동료와 함께 인근 카페에서 전기 결함을 수리했습니다. 오후 6시경 일을 마친 파올로는 부모님 집으로 간 뒤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오후 9시경 에리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이때 식탁 위에 새로 산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올로는 엘레나가 말한 대로 모녀가 로마에 간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파올로의 알리바이를 조사해보니 동료와 근무를 마친 시간은 5시 20분이었습니다. 파올로가 근무를 마쳤다는 6시보다 40분 이른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파올로가 동료와 헤어진 후 오후 9시까지 행방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증인은 부모와 딸뿐이어서 그의 신빙성은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파올로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았고 그가 알라와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이후 파올로와 알라는 매일 수많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두세 차례씩 전화를 걸었고 한 통화에 1시간이 넘는 전화통화도 많았죠. 처음에 파올로는 알라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통신 기록을 보여주자 더 이상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웃은 5월 30일 저녁 알라가 파올로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알라의 휴대폰 신호는 5월 30일 오후 5시 35분부터 다음날 31일 저녁까지 파올로의 집과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파올로가 5월 30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만났던 친구가 알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제 파올로를 유령 용의자로 보았고 6월 23일 파올로의 자택을 재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경찰은 알라가 파올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추정 시간에도 파올로의 집과 근처에 있던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올로의 자택 수색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숨겨둔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모녀의 각종 증명서 등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모녀의 옷과 생필품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가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옷장 한 구석에서 타티니아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집 전체를 대상으로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고 총 33곳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DNA 검사 결과 이 중 23개의 혈흔은 타티니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10개의 혈흔은 강력한 세정제로 파괴돼 인간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어머니와 함께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알라가 파울로의 집을 여러 번 드나들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라는 언니의 집안일을 도우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날 파울로의 집에 있었냐고 알라에게 묻자 그 지역에서 친구를 만났고 집에 돌아가려 했는데 버스를 놓쳐 방값을 아끼기 위해 하룻밤 묵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알라가 파울로를 도와 쓰레기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파울로가 모녀를 제거한 이유가 자신의 친딸인 에리카만 남겨두고 알라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문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녀의 유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수색을 이어나갔지만 끝내 모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13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파울로와 알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였죠. 그리고 2심 재판에서 알라의 변호사는 전략을 변경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자 파울로의 집에 온 알라가 언니와 조카의 비극을 목격한 것이라고 변호사는 주장하였죠. 그리고 파울로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라에게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알라는 참사로부터 에리카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해 처리에 대해서 알라는 파울로가 자신을 경계했기 때문에 파울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라의 변호사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결국 2심 재판부는 알라에게 증거 은폐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울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알라는 모범수로 2015년 조기 석방되었으며 2016년 그녀는 터키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울로는 여전히 모녀가 무책임하게 가출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